데이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 법. 오늘은요, 항상 관심이 쏠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한 놀자 구독자 여러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데요. 사실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그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이제 추석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부동산 흐름, 특히 이제 서울 집값 추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10명 중에 제가 없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게 비율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추석 이후로 일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로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추이를 보면 보통 저희가 뭐 심리지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당시의 가격과 수렴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전망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가격 상승 전망이.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는 심리 전망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 지표라든지 어떤 저희가 전망하는데 유용한 지표는 사실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현재와 그리고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오르더라도 미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그럼 4분기에는 조금 하락하고 이럴 걸로 보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세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최근 4월부터 8월까지 가격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산 시장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정부가 주택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인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왜 수요가 감소하냐?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예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근데 1년 동안 실수요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 그러면 상반기에 7,000명이 사면 3,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실수요가 시장에 남아있는 실수요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점점 더 4분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 DSR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을 일으키는데 그동안 소득을 엄밀하게 사실 적용한 적이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크진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요.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엄청난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차원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규제의 방향성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나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전 이걸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막 집을 다주택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갚아라. 갚아라 해야 돼요. 갚아라 하면 그분들이 집을 팔고 대출을 상환할 거 아닙니까? 그 대출 여력으로 새로운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으면
사실은 가계대출은 증가 안 하면서 일종의 가계대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무주택자도 집을 살 거 아닙니까? 대출을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안정돼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집을 갖고 대출 받아서 집을 갖고 있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이런 대출 여력으로 해서 무주택자가 그 대출로 이 집을 사고 가격이 떨어진.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을 만들려면 가계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대출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은 신규 대출안만 적용되잖아요. 이걸 마냥요. 기대출자한테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막 집을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고 대출 갚으세요. 그래 그게 해야죠. 그게 필요하다. 그게 결정적이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계대출의 안정과 그리고 주택시장의 선순환 그리고 무주택자나 우리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연방이 B컷을 단행했어요. 이 B컷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계세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근거는 사실은 거기에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미국의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적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하의 폭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처럼 막 제로금리로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크게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금리 인하 폭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먼저 내었으면 미국 주택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왜 되고 있지? 그 원인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경기 침체 원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임금이 줄고 있는데 금리 내려가니까 빚내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원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컷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이 폭등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주식 시장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면밀하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왜 금리 인하를 하지? 경기가 안 좋을 텐데? 안 좋아져 인하하는 건데? 그러면 빨리 빚내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단선적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 금리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세상에요. 돈 안 벌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월부터 85제곱미터 이하, 5억 원 이하 수도권 빌라를 이제 보유를 해도 무주택자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아파트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지금 비아파트 분야, 그러니까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비아파트 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신뢰잖아요. 전세 사기로 촉발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빌라를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 사면 빌라를 투자해주게 할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살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효과가 비아파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강남에서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가격 급등을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한 제도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거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의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막 무주택자분들이 사실은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거 청약받아야지, 그럼 나 무리해서 집 사지 말아야지, 이런 효과들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데, 지금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이 나왔어요.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때문에 로또 청약이 몰려서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럼 로또 청약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성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몇 채밖에 없으니까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많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러면 로또 청약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 긍정적이고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청약이 난 너무 배 아파.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배 아픈 거를 억제한다고 해서 시장에 도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한국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일부 아파트만 적용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확대하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은행권의 지난달 주담대랑 보니까 가계 대출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뭐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같이 인하 못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부담이고, 혹시나 인하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5%가 됐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3.5%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시키는 원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리를 못 올려서입니다. 낮았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금리 못 올리네. 경기 어려워질까 봐. 그래서 막 빚내서 집 산 거예요. OECD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에요. 다른 데 다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 많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야 내리는 거죠. 근데 이미 낮은데. 기껏해야 내릴 수준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야. 미국은 5% 이상이었으니까 이제 막 1%포인트, 1%포인트 그렇게 완전 이제 슈퍼컷을 해야 3%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분단 집값은 폭등을 했는데 일산은 오히려 떨어졌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인 이유 일단 좀 궁금한데. 그 이유는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 선도지구 선정하는 일종의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 수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거 돈 되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를 지금 산다는 건 돈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없으면 굳이 막 대출 받아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돈이 어디가 될 거냐? 일산은 돈 잘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분당은 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을 움직이는 게 실수요가 아니라 그 지역은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11월에 선도지구 발표하는데 전체 일개 신도시의 대상 가구 중에서 10%만 선정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당에 거의 막 50% 이상이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10%만 선정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냐면 지역에 가보면 분당에서 막 동의율이요 95% 이상이에요. 저는요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하면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90% 이상의 동의를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런 갈망이 큰 거죠. 욕망이. 그런데 안 되면요. 실망도 크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잘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든 내 집 마련하시든 판단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선정된다고 그래도 다 95%예요. 그러면 이제는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공기여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무리하게 나도 모르게 공공기여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수익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선도지구 선정되더라도 분담금이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요. 전체가 다 같이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이 모두 다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시장의 혼란이 너무 가중되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부작용의 출발은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거다.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위험하게 생각해요. 11월 이후에 일기 신도시의 시장 상황을. 예. 그래도 그 선도지구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처럼 과열이 되거나 하면 더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관심 있는 지역은 가격이 올랐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특징이 뭐냐면 그런 선도지구에서 유망한 지역들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낮고 다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도지구 선정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팔거나? 팔고 싶어 하겠죠. 언제 10년간 또 기다려요.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럼 매물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쉬울까? 그걸 다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전반적으로 안 좋다 지금. 네. 최근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형 아파트 강세 현상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실수요자라고 하면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고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그게 정책자금 대출이든 뭐 신생아 대출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재화나 자산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용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도 저는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을 이제 이사철이 시작됐는데 서울의 전세 매물 부족으로 또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은 뭐 하반기 전세값 뭐 계속 상승하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물이 나와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쓰면 그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줄고 있는 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수요 감소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가 이사를 가면 수요도 증가하고 매물도 증가하죠. 근데 매물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수요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집을 찾는 사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매물 감소만 하고 있대. 아니요.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매물 감소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야. 이런 말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새로 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결혼하거나 이러면 새로 구하는데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수도권에 올해 3분, 4분 이미 시작됐는데 4분기 때부터 좀 의미 있는 입주 물량 증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이제 상승하니까 월세도 이제 같이 오르고, 근데 공급 물량은 이제 적으면 이제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월세 시장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월세 가격은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에서 지금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마찬가지로 부족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100조 원이 나가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올라간 상당 부분이 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전세보증금을 못 올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월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반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되면 월세의 계약 비중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월세 가격도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해요. 뭐 낮은 당첨 확률, 뭐 높은 분양가가 이유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청약 통장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가격이 오를 때만 청약통장이 증가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청약통장이 감소해요. 근데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가격이 떨어질 때 청약통장 가입하고 내 집 마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청약통장마저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청약통장은 반드시 내 집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적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런데 또 시장이 변화하면 이제 3기 신도시도 분양되고 이러면 청약통장은 최소한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청약통장마저 해지해야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 청약통장은 내가 안 깨고 쉽게 말해서 해지 안 하고 뭐 괜찮아 분들은 이걸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이제 예정자들이 제각각의 대출 규제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은행마다 해석이 뭐 다르고 이래서 막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혼란하면 현재 가격 대출 제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의사결정의 문제니까 뭐 이런 계약자들의 여론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좀 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가 과연 이런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금 여력과 그러니까 수요가 있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출을 안 해주면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출을 그리고 많이 해줘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대상 아파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압력입니다. 여기서 배려를 안 해주면 심지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못 산다는 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게 심지어 이거 분양 가격이 지금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대출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런 고민스러운 지점이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조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단군 이래 뭐 최대 재건축 단지다 할 정도로 물량이 많잖아요. 전세 가격 하락에 아까 얘기하신 연장선에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요즘 이제 언론에서 뭐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안 빠지기도 하는데 이거 11월부터 입주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물은 증가했는데 전세를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해 올수록 이제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겠죠. 그만큼 수요가 안 들어오면. 근데 공교롭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11월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을 잘 보시라. 그리고요 대출 규제 같은 게 9월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현상을 보면 규제가 있은 다음에 2개월이나 3개월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게 공교롭게 또 11월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도지구, 뭐 이런 입주 물량 증가, 11월. 그다음에 담보대출 규제의 강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 그래서 전 11월을 굉장히 빅 이슈가 많은 그렇죠. 11월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에 이제 전세금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줬다가 그 중에 지금 보증금의 92% 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게 현재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을 낮추지 않게 하는 효과를 냈다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전세금이 떨어져서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팔아서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세 자금 대출을요, 대출을 또 해준 거예요, 전세 자금을.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말이 그 집은요 깡통 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주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대출로 버티고 있어요. 전세를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대출해 준다? 빚으로 이루어진 자산 가격이 과연 얼마나 지탱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빚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매수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손피거래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파는데, 근데 거기에 또 속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 집이 부족하다고 막 하는데 분양권을 왜 팔까요? 내가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나중에 입주할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분들이 지금 분양권을 들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시간 가격이 떨어지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전 시기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막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 새 집 아파트 사야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세금도 대신 내줄게요 이러고 사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과열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새 집 부족한데 왜 팔려고 하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충분하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도 일어나는 거죠. 반포 대장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제 속출되니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의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행된다면 가격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실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면 실수요자들만 사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고가 거래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반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원베일리인데 국민 평형수가 뭐 60억에 거래됐다, 60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희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뒤로요 같은 평형수가 48억과 50억 원에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전 이 60억 원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그 뒤로 왜 48억과 50억 원에 거래됐을까요? 이건 실거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는 막 강남은 국민평형수가 60억 원이 갔어. 아니다. 50억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그러면 10억 원 빠졌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반포의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 파악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몰려가서 막 경쟁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팔지 않을까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팔면요. 세금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럼 누가 팝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가격 높게 던져놔. 그러면 그냥 돈 엄청 많은 사람이 그냥 한 채 사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냐? 그게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거냐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오르는 걸 수요 증가에 있지 않고 공급 감소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원인 파악을 하시라고요. 왜 이런 원인들이 일어났지? 단순하게 얘기한 것처럼 막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수요가 막 사고 싶어 난리.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엄밀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매물이 뭐 쌓이고 이러면서 서울 집값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집값 하락의 시그널은 어디서 저희가 좀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거기에서 공급은 뭐냐면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요. 저희가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화가 공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오릅니까? 자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매물 증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확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8만 4천 호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는 7만 9천 호였거든요. 5천 호가 증가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많아요. 나 그럴 것 같아. 그럼 집을 팝니까? 안 팔죠.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팔까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요? 빨리 올랐을 때 팔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집을 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줄어요. 보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 그래서 자꾸 부동산 가서 아니 왜 사장님 왜 이렇게 안 보러 와? 시장이 이렇게 좋다는데? 아니 신문만 보면 집값 오른다는데 왜 내 집을 안 보러 오냐고. 이렇게 따지면 이상하게 요즘 한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집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럼 가격을 좀 낮출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의 단초, 시작, 신호가 매물 증가에 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장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시기와 또 방법을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시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집값을 빠졌을 때 내 집 마련하시라. 근데 그 빠지는 걸 또 알기가 더 빠질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단순하게 가자고요.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내 예산이나 적정한 대출 규모에 맞춰서 내 가격이 있어요. 그때 오면은 사자.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지금 10억 원 아파트요. 근데 나는 5억 원에 살 거야. 이거 됩니까? 안 돼. 영원히 내 집 마련. 안 되죠. 그 적정한 수준을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과감하게 사자. 내 집 마련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을 가격 하락한다서 집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자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집값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자. 근데 사람들은요. 집값이 오를 때만 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안 해. 집값이 떨어질 때 아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아니 최근에 집값 떨어지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예? 강남의 아파트가 30% 이상 막 빠집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빠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집 마련하자. 왜 오를 때만 하냐는 거예요. 빠질 때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1,000건이 안 돼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매물은 쌓여가고. 근데요, 가격이 최근에 오르는데요, 갑자기 월 8,000건으로 증가합니다. 그건 뭡니까? 정확하게 가격이 빠질 때는 안 사고 오를 때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가격은 빠질 때 사자. 그리고 빠지는 걸 경험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처럼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빚을 많이 일으켜서 사셔야 되는데 시장을 잘 보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그러면 빠졌을 때는 사자. 이런 방법,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오히려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8월 초에 내놓았던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좀 자극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왜 88 대책이 왜 이렇게 집값을 오히려 올렸느냐는 의견이 있냐면 88 대책의 무력함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88 대책을 보니까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 증가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억제시킬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10년 후 공급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에 신호를 주냐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네. 두 번째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의 공급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나 그럼 집 나중에 사야지. 그럼 집 빨리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 원인 파악도 잘못했고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 제기가 되면서 사실은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죠. 88 부동산 대책에 이제 후속 조치로 나왔던 게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특례법이 제정안이었는데 이게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이게 뭐 사업성을 고려할 때는 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정비 사업이 뭐 가속화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이 특례법에 의하면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 기대감으로 막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그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사고 싶은 지역에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그 지역에 근데 땅이 없잖아.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노후 아파트야. 그러면 재건축해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공급해 줄게.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기자님이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용적률 올려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집값 떨어지겠네 그런 생각 합니까? 아니 이건 길 가는 아이한테 물어봐도 아니 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왜 집값 하락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특례법이나 용적률 완화하면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목동입니다. 아니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는 목동이 제일 많이 떨어져야 돼요. 목동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다 나서서 특례법 반대하지. 집값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해됩니다. 만약에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여기 공급 엄청나게 많으면 다 빠질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요. 비싼 아파트예요. 맞아, 좋은 아파트들이. 비싼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빠집니까? 신축이고 네. 오히려. 최근에 재건축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은 과천이요. 과천 가보면 다 재건축됐다고요. 그러면 과천이 재건축 그렇게 됐으면 과천 다 빠졌어야 되네. 네? 과천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요? 재건축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하면 안 된다.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하고 그럼 어떤 방식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특례법이 적용돼서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을 못 팔게 해야 돼요. 거래를 규제해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전형적으로 오히려 이게 가속화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두고 공인중개사협회는 4.5%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71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떻게 정확한 좀 분석 팁을 알려주시자면. 일단 분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통계 자료를 보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은 일종의 거래 가격을 표준으로 삼아서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거래됐으면 지금의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뭐 이런 방식을 쓰고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직접 거래된 걸 입력하죠. 그러면 그 입력한 걸 다 모여서 평균 가격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왜 이게 공인중개사협회 가격이 하락했냐면 거래량이 줄고 그리고 단위당 금액이 낮은 아파트들. 쉽게 말해서 20억짜리가 아니고 10억짜리가 많이 거래되다 보니까 이게 평균 중간 가격이나 평균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효과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의미하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바로 입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가격 하락은 4.5%포인트의 초점보다도 아, 시장이 조금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신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집값을 분석하고 싶으면 조금 그래도 좀 어디를 좀 참고를 해서 광순의 복덕방을 참고하십시오. 네. 일기 신도시들의 이제 재정비가 진행이 되면 2035년까지 총 53만 7천 가구 규모의 도시로 이제 거듭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재건축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저희가 지금 일기 신도시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재건축 규제하면서 공급을 증가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고민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 사줄 것이냐. 그러니까 공급만 얘기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과연 누가 사줄 거냐. 그를 고민을 사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이렇게 올리면 빽빽한 홍콩 가보셨잖아요. 빽빽한 아파트 막 들어섰던데 거기 다 누가 살 거예요? 과연 수요를 고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학의 큰 논리, 그러니까 역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이 막 이렇게 현대 경제학으로 가기 전에 경제학의 그 주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세이버 법칙이라고 그래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만들면 수요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990년대 1900년대 이럴 때는 막 생산해내. 왜냐면 수요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생산해내. 그러다가 뭐를 맞이하는지 아세요?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왜냐면 많이 생산해냈어요. 네 말대로. 그랬더니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황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그 주류가 바뀌는데 뭐냐면 유효 수요로 바뀝니다. 이제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해. 살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주택 시장만 보면. 그동안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공급만 하면 됐어. 근데 저는 앞으로 갈수록 수요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계속 공급 부족만 얘기해. 수요가 부족해요. 예. 그게 인구든 소득이든 자산이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급했을 때 과연 누가 사줄 겁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요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정책을 만들고 부동산 전문가, 시장을 전망하는 분들이 수요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죠.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이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임대 수익이야.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고 임대료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세 수익률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나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샀어. 그러면 되게 낭패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나는 임대 수익만 이렇게 받으면 돼. 노후 대비해서. 그 정도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막 빚내서 막 이거 차 사고 그래서 월세 받고 있는데 난 이 가격이요. 나중에 다시 2배 골라야 돼요. 이런 건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월세 수익을 하면 지금 시장에 조금씩 그런 물량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또 경매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표님 경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부동산 싸게 사라. 그럼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매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대신 많지 않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 투여라든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매가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그렇죠. 예. 권리과액 대비해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경매는 자기 자금을 충분히 갖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서울을 좀 떠나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죠. 서울 떠나도록 한다고 해서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제 책임 있는 분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교수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를 오래 하셨지만 그리고 뭐 이런 국제기관에서 한국을 이제 떨어져서 사셨기 때문에 현실 감각에 대해서 전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울 떠나도록 하면서 지방할당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울대학 지방할당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질까요? 지방 그 지역이 오르겠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에 지방할당제를 놓으니까 그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런데 현실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게 과연 서울을 떠나도록 하면 이상적이긴 한데 쉽진 않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왜 얘기합니까? 저 국가로부터 돈도 안 받는데? 아니 왜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돈을 주고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돈 받으시니까 열심히 고민하시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혈세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전 혈세 안 받아요. 근데 왜 저한테 자꾸 대안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혈세 받으면 제가 드리겠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 드릴게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라는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장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집 마련하시고 부동산 투자할 때 너무 장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어요. 너무 장기 고민하지 마시고 가격 떨어지면 내 집 마련한다. 그냥 이거예요. 근데 가격 빠지면 갑자기 아내하고 이제 남편이 만나서 자기야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출산이래.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가 지금 집 살 때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 예? 너무 장기 고민으로 해서 지금의 기회를 놓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예? 이거 케인스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마시라. 장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모른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구독자분들이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광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